암이 나한테 주는 이 메시지가 뭔지 이 부분에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어요. 암이 나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어떤 뜻인지. 예, 안녕하세요. 약보다는 자연치유건강법으로 병을 치유하는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병원장, 저는 상형철입니다. 오늘 또 자연치유건강법으로 특히 이제 음식으로 병을 치유한다.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의 근원, 이거 알면은 치료도 정말 쉽겠죠. 근원을 알았으니까 근원을 해결하면 되니까요. 실제로 임상에서 정말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병원에 갔다가 진단받다가 암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종합검사를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 없음 판정을 받고 몇 개월이 지나서 또 이미 암이 발병되기도 하고요. 또 어느 경우는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진단받기도 해요. 임상에서 보면 실제 상당수 암 환자분들이 자기가 왜 암에 걸렸는지를 몰라서 어떨떨한다는 거예요. 항상 물어보죠, 이렇게. 왜 하필 내가 암에 걸렸는가? 라고요. 왜 내가 하필 암에 걸렸는가? 반복해서 물어봐요. 하지만 이거에 대한 의료적인 답을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은 일단 현대의학에서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암이 단순히 발암물질을 보고서 이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없어요. 그렇다면 암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암의 근본 원리를 알으셔야만 여러분들의 암의 뿌리를 뽑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많은 의사들의 공통적인 의문점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관심사죠. 근본 원인을 알려면 암이 나한테 주는 이 메시지가 뭔지 이 부분에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어요. 암이 나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어떤 뜻인지, 이 뜻은 본성으로 돌아오라 하는 하나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성으로 돌아와라. 좀 삶을 바꿔봐. 좀 더 행복하게 살아. 좀 더 자신에게 솔직하게 살아. 이런 메시지예요. 너무 애쓰지 마. 좀 더 릴렉스하게 살아. 좀 더 기쁘고 신명나게 살아. 이런 메시지를 암세포가 주인인 나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의학이 생긴 이후로 다 관심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 시대에는 이 암의 근본 원인, 근원, 어떻게 보면 병의 근원이기도 하죠. 이것을 그냥 딱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악액질 때문. 몸속에 악액질 때문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 악액질을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활 습관이에요.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첫 번째 음식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문제예요. 세 번째 습관입니다. 네 번째 온도예요. 온도. 이것 때문에 우리 몸속에 세포 속에 악액질이 쌓이더라. 이때가 기원전으로 4세기 지금으로부터 얘기하면 2500년 전이에요. 이 히포크라테스 시대 이전에는 병의 원인을 암이라고 해도 돼요. 암의 이 원인을 갖다가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은 좋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그때 신이 벌을 내린 거다라고 이렇게 원인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신한테 빌어야 되잖아요. 신한테 속죄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치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당들이 치료를 했던 거예요. 히포크라테스 시대에 와서야 질병을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에서 벗어나서 이 자연적이면서도 과학적이고 상당히 논리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전인적 치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가 어떤 때냐면 기원전 4세기, 5세기 이 사이인데 그때 당시가 이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철학자들이 어떤 우리의 삶의 질을,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요, 그 당시에 물질 문명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요. 2400년이니까 정말 못 먹고 막 헐벗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물질 문명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서 지금하고 거의 비슷해요. 전쟁으로 정복해서 남의 것을 이렇게 뺏어야만이
살 수 있고, 그러므로 더 막 이렇게 많은 것을, 물질을 이렇게 섭취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축을 이렇게 좀 기르기 시작하는 시대이기도 해요. 또 금광이 이렇게 채굴되기도 하고요. 예, 먹을 것도 풍족하고 이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 시대의 질병들이 주로 풍요병이 많았다는 거예요. 물론 빈곤병도 있었지만은, 예, 이런 시대에 어떤 의학이 형성됐을 때는, 예, 암의 원인, 이것을 네 가지로 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한 500년쯤 지났을 거예요. 근데 기원 후 한 100년 정도 될 때인데요. 이때 이제 갈렌이라고 하는 의사가 나와요. 이 히포크라테스 의학을 집대성해서 교과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의 아버지, 의학의 어머니는 갈렌이다 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기본, 병의 근본은 악액질 때문인데, 악액질을 만드는 것은 첫 번째가 음식, 두 번째가 마음, 세 번째가 습관, 네 번째가 온도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악액질이 생기고 그 악액질의 위치에 따라서 병이 달라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 히포크라테스와 갈렌의 암의 근본 원인, 병의 근본 원인이 됐던 거예요. 그 악액질이 유방에 있다. 그럼 유방암인 거예요. 그 악액질이 췌장에 있다. 췌장암인 거고요. 자궁에 있으면 자궁암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병의 치료 자체가 첫 번째 식이요법을 쓴 거예요. 부족해진 체액을 보충하는 것이 식이요법의 가장 기본이죠. 섭취시키는 거. 빈곤병을 그렇게 해서 치료하고, 두 번째는, 예, 풍요병인 경우 넘쳐나서, 사실 실제로 암은 풍요병이잖아요. 풍요병으로 인해 생기는 것들이 악액질이고 넘쳐나서 생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방출하는,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사열요법 있잖아요. 한의원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때 많이 쓰던 치료법이에요. 방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때 치료법을 배출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넘쳐서 문제가 된 거니까 위에 있는 것은 토하게 만들고 요 안에 장에 있는 것은 설사하게 만들어서 치료하는, 설사하도록 약을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치료하고, 또 그 부위에 있는, 유방에 있거나 어디 부위에 있을 때는 그 부위에서 피를 뽑아라, 즉 방혈을 하는 이런 치료법들이 사용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치료법이 1500년을 갑니다. 기원 후에 1600년까지 이 치료법이 의학의 그냥 교과서 치료법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의학의 1세대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이제 1600년이 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치료법들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영국에서 일어나는데요. 영국의 왕실의 뭐라고 그러나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치의 같아요. 왕의 주치의가, 이분이 이름이 윌리엄 하베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1616년이라는 그때에 동물의 심장 및 혈액순환에 관한 연구다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해요. 즉, 우리가 병이 오는 이유가 악액질 때문이기도 하지만 혈액순환이 안 돼서 병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밝히는 분이에요. 혈액순환은 심장에서 전신을 갖다가 혈액순환을 시킨다라고 하는 심장 원동력소를 가지고서 이제 병을 치료를 합니다. 혈액순환을 잘 시켜서 이 악액질도 제거하고, 당연히 악액질을 만드는 어떤 네 가지 문제, 음식, 마음, 습관, 온도는 차단하고, 그걸로 인해 생긴 악액질은 차단하고 바꾸고, 그 다음에 몸에 있는 것은 혈액순환을 시켜서 없앤다라고 하는 치료법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실제적으로 히포크라테스와 갈렌의 의학에서는 혈액은 순환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현미경도 해부학도 발달된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신에 꽉 차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만병의 근원은 악액질이지만 악액질이고 혈액은 돌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영기설이라고 하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그 혈액을 돌리는 것은 뭔가 돌기는 돈다. 하지만 그때로 봤을 때는 영기, 신령스러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기운이 돌린다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한 거예요. 합에 의해서 이제 그게 신령스러운 기운보다는 눈에 보이는 심장의 박동에 의해서 혈액순환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의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 플러스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의 어떤 병의 치료법은, 특히 암의 치료법은 악액질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혈액순환을 집중적으로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혈액순환론이 최초로 이제 발견한 거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 시대에는 현미경의 발달과 해부학의 이제 상당히
우리 눈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왔던 거죠. 대표적인 인물은 해부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베살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1500년에서 1600년대에 활동하셨던 분인데 하여튼 그분을 포함해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17세기에 그 당시에 말픽이라고 하는 분, 무셀관을 발견하셨죠. 그런 분들이 활동하던 그런 시대예요. 치료법들이 이제 하나씩 더 추가되면서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한 250년이 흘렀어요. 1880년대 독일의 의사예요. 루돌프 비루요라고 하는 분의 어떤 그 시대에 또 새로운 의학이 이제 탄생되기 시작합니다. 비루요라고 하는 분은 독일 의학의 황제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사회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병은 사회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주장을, 이것을 가지고서 보건위생을 해야 된다. 다시 정리를 하면 병은 사회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데 어떤 문제냐? 음식의 문제, 마음의 문제, 습관의 문제, 온도의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악액질이 생겨서 결국은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그 문제 때문에 세포가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세포병리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현대의학의 이제 시작이 됩니다. 모든 병은 세포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런 원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암하시고 방사선 하시고 수술을 하시는 것도 이 기본 원리예요. 세포가 병들었으니까 세포를 치료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 만들어진 이 세포병리학은 앞에 사회의 문제, 음식과 마음과 온도와 습관의 문제가 있어서 생겼다는 것이 이분의 주장이었는데, 현대의학이 이 앞부분은 이게 의학에서 이제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 당시의 병의 치료법은 병의 근본 원인을 사회 환경이고, 그리고 세포가 병들면 세포를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을 치료의 가장 기본으로 삼았던 거예요. 병든 세포는 병든 세포로 치료하고 생활 습관은 생활 습관대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원리였죠. 이때가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작 뉴턴이 상당히 과학적 방법론이 모든 학문을 다 휩들고 다닐 때예요. 눈에 보이고 확실해야 돼요.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면 그게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과학으로 보는 그런 눈으로 봤을 때는 병은 세포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했던 거고, 그 세포를 병들게 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시대가 이제 흘러가면서 그렇게 치료법이 계속 이어가다가 이제 새로운 혈액순환론이 발견돼요. 단순히 심장의 힘만 가지고서는 전신의 혈액을 다 순환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모든 혈관, 모세혈관까지 혈관의 총 길이는 지구의 2바퀴 반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2바퀴 반 정도 되는 것을 어떻게 심장의 힘만 갖고 돌이킬 수 있느냐라고 해서 1930년대에 프랑스의 생리학자인데요. 이분의 이름은 로블리예요. 로블리라고 하는 분이 우리는 2개의 심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해요. 혈액순환은 심장에서 하는 것도 맞지만, 동맥을 통해서 심장을 전체로 돌리는 것도 맞지만, 정맥을 통해서 되돌려 오는 것은 정맥에 펌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의 주장을 주변 원동력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베의 심장 원동력설에서 주변 원동력설로 의학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맥까지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병의 치료는 로블리오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도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쓰고 있는 어떤 자연치유 건강법이 이분이 만드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요, 풍요, 냉온력, 정맥 펌프 운동이라고 해서 요즘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종아리 밑에 정맥을 펌프질 해주는 그런 기관이 들어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분의 의학은 독일 의학에서는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독일 의학에서는 제2의 심장을 정맥 펌프다라고 해서 교과서에 이제 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걷고 뭐 이렇게 하면 건강이 좋아지는, 하체가 건강하면 건강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 이 정맥 펌프하고 관련이 있어요. 종아리 밑에 있는 정맥 펌프가 순환을 펌프를 잘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서 근육이 같이 발달을 해야 정맥 펌프가 잘 이루어져요. 나이가 들면 40이 넘으면 이제 그 근육을 단련하지 않으시면, 걷지 않으시면은 결국은 1년에 0.7%씩 근육이 감소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계속 소실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정맥펌프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걷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치료를, 자연건강법을 추가해서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서양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었고, 동양에서는 같은 시기에 누가 나오냐면은 니시 가쪼조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니시요법, 니시의학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 시대가 똑같아요. 1928년에 자연치유의학의 근간을 두는 니시 자연건강법이라는 것을 발표해요.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혈액순환이 중요한데 단순히 정맥까지만 보면 안 된다. 동맥, 정맥, 거기다 플러스해서 반드시 봐야 될 것이 모세혈관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치유법들을 이분들이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모세혈관 원동력설이다. 이렇게 의학적인 기록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분의 기록은 똑같아요. 암의 원인은, 병의 원인은 음식의 문제, 그 다음에 마음의 문제, 세 번째 습관의 문제, 네 번째 온도, 순환의 문제가 병의 근본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학이 생긴 이후로 히포크라테스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원인에 의해서 우리 몸 안에 나쁜 것이 생긴다. 악액질이 생긴다. 즉, 지금으로 얘기하면 악액질이라는 얘기는 주로 이제 독소라고도 표현도 하고요. 이때 이제 시대마다 이름은 달리 불려요. 동양에서는 그걸 청나라 때는 나쁜 피, 어혈이다, 굳은 피, 뭐 이렇게 해서 어혈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하여튼 그 전 시대는 담음이다. 그래서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그런 나쁜 물질이다라고 하는 그런 물질들을 근본, 시작은 악액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언어만 다를 뿐이지 병을 유발하는 신체 내 세포의 문제를 유발하는 것은 그런 물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차단하고, 그런 문제를 차단하고, 그 다음에 몸속에서는 모세혈관망까지 건강하게 혈액순환을 시켜서 제거한다라고 하는 치료법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니시요법의 건강의 가장 치료의 근본은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음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채식, 녹즙, 이상즙, 단식, 생수, 이런 방법을 가지고서 음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콘텐츠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이분이 쓴 방법은 운동을 통해서 이 마음의 문제를 해서 등배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는데, 지금 제가 살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좌우로 자율신경을 균형 맞춰주는 이런 운동법이에요. 이걸 가지고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좋아진다라고 하는 계속 자기 암시를 통해서 하나의 이미지요법을 쓰는 이제 시작이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습관의 문제는 여러 가지 습관의 문제는 전부 다 척추에 기록되더라. 자율신경에 기록돼서 그 자율신경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나온 게 그 유명한 니시의 6대 운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컨텐츠가 나와서 구성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치유 건강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완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온도의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은 이 피부에 흘러다니는, 피부에 천재해 있는 수많은 그 모세혈관들, 특히 이 모세혈관은 사지에, 손발 사지에 70%가 분포되어 있다고 그래요. 신장에도 많이 있다는 거 아시죠? 사구체가 다 모세혈관 덩어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하여튼 순환을, 그 모세혈관의 순환을 왕성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발이 차가워진 것, 아랫배가 차가워진 것을 치료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제시해요. 어떤 것들이냐면 노브리 박사가 만들어 놓은 풍욕과 냉온욕과 정맥 펌프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연치유 건강법들을 전체적으로 모세혈관에 문제가 되는 혈액순환을 개선해주고, 그 다음에 악액질을 만드는 근본 원인을 바꿔주는 이런 치료법이 이제 새로 탄생하게 되죠. 결국은 이런 치료법들을 함으로 인해서 세포가 치료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니시요법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상당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시는 분은 제가 많이 못 봤는데,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임상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니시요법은 암뿐만 아니라 난치병을 치료하는데 어떻게 보면 100년 동안 가장 많이 사용했던 자연치유 건강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 한 10년 가까이,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이 공부를 할 때 궁금했어요. 너무 정말 지식적으로는 이제 다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임상에 제 몸에도 한번 적용해보고 환자들하고도 같이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일본에 지금도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을 직접 방문했어요. 이제 제가 요양병원을 하고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도 같이 그 재활의학과 신경과 선생님 그때 같이 갔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가서 이제 그 병원에 직접 입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식을 하고 갔고 그분들은 이제 소식을 하는 그 병원에서 제공하는 그대로 식단대로 한번 먹어보겠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한번 질병을 치료하겠다라고 해갖고 각자 갖고 있는 것을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저도 그랬고 뭐 우리 모든 의사들하고 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주제로 해서 같이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자 해서 같이 가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2세대 자연치유건강법의 2세대 의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3세대 의학의 건강법이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2000년 이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통합의학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포만 치료하는 현대의학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생활습관과 이 악액치를 치료하는 어떤 자연건강법, 자연의학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런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접근하자라고 하는 통합의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것이 2000년 이후가 되는데요. 이 결과를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암의 원인을 찾아가는 게 세계보건기구라는 데가 있잖아요. WHO라고 하는 그 기구에서 암을 유발하는 원인을 갖다가 이 세 가지 원으로 분류해서 발표를 해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어요. 이것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걸 제가 조금 심플하게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밝혀진 거,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진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요. 음식이 원인인 경우에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암의 근본 원인이 된다는 얘기는 유사이래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음식, 마음, 습관, 온도 때문에 생긴다는 것은. 이 분류법을 제가 그렇게 분류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음식이 원인인 경우는 첫 번째 분류했어요. 1급 발암물질이다 라고 해서 음식을 분류해놨어요. 많습니다. 이것은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발암물질이 확실하다는 얘기를 1급 발암물질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햄, 소세지 등과 같은 그런 가공육 많이 먹었을 때요. 뭐 조금 먹는 건 상관없어요. 많이 먹었을 때. 그 다음에 알코올 음료 많이 먹었을 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에탄올이 들어가 있는 술 종류예요. 두 번째 젓갈류입니다. 젓갈류. 염분이 너무 과다한 거 이런 것들도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놨고요. 탄 음식 이건 뭐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라톡신이라고 하는 이 산패한 견과류 특히 땅콩에 그 곰팡이 같이 쓰여 있는 거기에 사는 그 균에서 나오는 것이 아프라톡신인데 이런 것들이 암을 유발하더라라고 하는 것들도 확실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또 발효된 식품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마 그 발효된 식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마 이런 것을 뜻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하여튼 거기 그 기록에 보면은 과도한 소금에 절인 음식, 특히 이제 중국식이라고 거기다 가로 열고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좀 중국 쪽에서 더 뭐 그런 음식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헬리코박터라고 하는 뭐라고 그러나요? 이런 오염된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균들이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1급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급 발암물질이에요. 2급 발암물질. 2급 발암물질은 EA와 EB로 나눠져 있는데 A에 속하는 1급 발암물질은 이건 발암물질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소, 돼지고기 같은 붉은색 고기류예요. 적색육이라고 할 때 마찬가지로 과다 섭취할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튀긴 음식. 이것도 2급으로 좀 분류되어 있어요. 감자튀김 같은 뭐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을 높은 온도에서 이게 튀길 경우 그 안에 성분으로 보면은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해서 발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양조간장. 양조간장뿐만 아니라 양조간장을 사용한 음식을 고온에 장기간 가열했을 때 이때 나오는 물질은 에틸 카바메이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생성되면서 이거 발암물질이라고 분류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훈제 바베큐 같은 거 이런 식품에서도 발생한다고 해요. 이 훈제 바베큐 같은 경우는 디벤즈 안트라센이라고 하는 이런 화학 성분 때문에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EA로 분류되어 있는 발암물질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분류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B그룹이 있어요. 이 B그룹은 발암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높지는 않지만 있다라고 이렇게 분류된 것이 바로 카라멜 색소입니다. 그 다음에 숯불구이로 만든 모든 식품들, 이 안에는 벤즈안트레스라는 성분이 마찬가지로 들어있더라라고 해서 이것을 EA 발암물질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래서 3그룹도 있어요. 1, 2, 3그룹으로 나눠 있는데 3급 발암물질은 아직은 발암물질이라고 확실하게 분류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 물질에는 커피가 그 안에 들어가요. 카페인 성분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카린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류를 해놨어요. 이게 이제 음식을 분류하는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음식에 대해서 뭐 이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과학적으로 확실히 밝혀진 거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과로 습관이에요. 습관. 과로 습관. 습관에 의해서 많이 다루지는 않았어요. 아직 않았지만은 과로 습관 독소가 원인인 경우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EA그룹에 나타나요. 그것은 발암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대표적인 것이 교대근무입니다. 교대근무. 수면장애를 발암물질이라고 본 거예요. 2급 발암물질이라고 본 거죠. 분류한 거예요. 여러분들 불면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발암물질을 차단하고 또 암을 치유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이제 환경독소로 나눠져 있어요. 세 번째가 환경독소를 우리가 어떤 사회 환경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환경독소에 의한 1급 발암물질, 발암물질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여기에 해당돼요. 합성 그 여성 호르몬이 들어가는 거죠. 자연 호르몬이 아니라 합성된 거.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치료제가 전부 다 이 안에 폐경 후에 여러분 여성 호르몬 치료제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발암물질이지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최소량으로 병원에서 아주 의사 선생님이 잘 처방을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과량으로 사용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성자 방사능 같은 거. 또 이제 이 용접할 때 용접공이나 뭐 용접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 유독감 가스, 그 냄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또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어요. 많이 아시지만 벤조피렌, 고기 속에 있는 지방 성분이 타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냄새를 맡거나 하면은 그런 것들도 발암물질이다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탄, 실내 석탄에 우리가 이제 태워서 따뜻하게도 하지만 그거 이제 오래 하면은 여러분들 중독도 걸리지만은 이것도 발암물질이라고 분류가 된 거예요. 중금속 독소에 의한 이건 제가 분류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쫙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 원리에서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 중금속 독소에 의한 1급 발암물질 이렇게 또 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미세먼지가 들어가요. 미세먼지. 그다음에 이제 대기오염, 매연 같은 것도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고 끄름 뭐 이런 것들이죠. 하여튼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들도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 몸도 오염시킨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다 아시는 거지만은 담배, 흡연, 간접흡연도 마찬가지고요. 연기 없는 담배도 여기 기록이 돼요. 이런 것들, 하여튼 담배 제조품들 이런 것들이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구별이 되죠. 대표적인 또 있죠. 성면, 라돈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벤젠 같은 것도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불러요. 특히 벤젠은 혈액암을 유발하는 이런 물질이다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라돈은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라돈은 시멘트 새로 이게 집 지은 그 시멘트에서 나오는 그런 냄새이기도 해요. 지하 건물 같은 곳에서 오래 있으면 건강에 해롭다라고 할 때 나오는 물질이 주로 라돈이에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톱밥도 여기에 속해요. 톱밥. 목재에서 나오는 먼지도 발암물질이다. 1급 발암물질로 구별돼요. 또 가죽을 다룰 때 그 먼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1급 발암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포르말데히드라고 해서 이 가구 접착제 있잖아요. 접착할 때 이렇게 딱 본드같이 이렇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단열재, 이런 건축자재로 사용하는 것에서 나오는 그 물질이 포르말데히드인데 요것도 발암물질로 구별이 돼요. 그래서 이제 페인트 종사자들이 또 발암물질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햇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외선이에요. 이것도 너무 많이 쓰이면은 발암물질이다. 여러분 X선이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거지만 이렇게 이제 발암물질을 또 환경에 의한
것으로 좀 분류해 볼 수가 있고요. 중금속 독소에 의한 발암물질로 이렇게 좀 소그룹으로 또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약품 과다 복용에 의한 또 1급 발암물질이 있어요. 병원에서 조금 밝히기는 좀 그런 내용들이지만은 놀랍게도 암을 치료하는 항암제가 또 1급 발암물질이다. 그 안에 사이클로포스포마이드 같은 거,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 티오테파 같은 거, 부설판 뭐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많이 썼을 때 문제지, 여러분들 가서 지금 병원 치료 나 이런 거 항암제 안 맞을래요, 이런 내용하고는 달라요.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항암제가 일종의 조금의 독소는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듯이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만은 항암제를 너무 즐겁게 맞으시는 분은 없겠죠.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되지만 하여튼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진통제입니다. 진통제. 페나세틴 같은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진통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원에 가시면 여러분들도 별로 이렇게 자주 맞는 거 원하지 않으시지만은 또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진통제 맞으세요 이렇게 권하는 의사 선생님 없는 이유가 이게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구피임약도 이것도 발암물질이라고 해요. 면역 억제제, 아자케오프린이라고 하는 거하고 사이클로스포린이라고 하는 이런 성분 들어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도 일종의 발암물질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품에 의한 그 1급 발암물질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잘 관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런 것들도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암의 원인 중에서 바이러스의 문제에 의한 1급 발암물질이 있어요.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발암물질로 보여요. 관리 잘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엡스타인바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포진 일으키는 바이러스예요. 이거 타액을 통해서 이게 감염도 되고, 뭐 여러분들이 입맞춤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으니 뭐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감염돼 있는 분들하고 할 때는 치료를 반드시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에이즈가 뭐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인두유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1급 발암물질이에요. 빨리빨리 해결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세계보건기구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라고 하는 IARC라고 돼 있어요. 이곳에 찾아 들어가면 이 자료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분류한 발암 유발 물질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자연건강법을 우리 공부하는 저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게 4가지 원인 중에서 이제 3가지는 이 정도 돼 있는데 하나 빠진 게 있다. 마음 쪽에 좀 빠져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뭐 임상 현장에서는 더 중요시 여기기도 하죠.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스트레스 문제입니다. 스트레스 문제예요. 이게 이제 4번째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스트레스 독소에 의한 1급 발암물질, 긴장된 삶의 문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항상 긴장된 삶을 살다 보니까 나타나는 물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발암물질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발암물질이 몸에 들어왔다고 몸에 모두 다 암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모두 암에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 어떻게 보면 발암물질이, 암의 원인이 된 이 발암물질이 화약이라고 보면 이 스트레스, 화라고 불리는 것이 그 화약에 불을 지피는 라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 근래에 나오는 종양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암병의 근원은 뭐 스트레스다, 뭐 이건 뭐 이렇게 얘기를 다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중요시하게 여기 볼 수가 있는데 1700년도부터 스트레스에 의해서 암이 유발되는 이런 연구 기록들이 쫙 나와요. 1700년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300년 전부터 우리가, 이게 이제 제가 종양심리학,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쪽에 관심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 방면에 집중적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하여튼 1700년부터 그때 1701년에 킨셋이라고 하는 이분의 논문부터 시작이 돼요. 그 전에는 없어요, 자료가. 하여튼 마음에 의해서 병이 되는 것은, 하여튼 그 이후에 1900년대 블롬보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한 어떻게 보면 종양심리 의학자죠. 이분에 의해서 결론이 난 내용을 보면 발암물질이 뭐냐, 스트레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게 과연 뭐냐라고 표현을 해보니까 암이 걸리게 하려고 하는 공통적인 마음이 있더라. 4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요. 1900년도에 이게 발표된 건데
첫 번째 뭐냐면요. 늘 거치대를 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 늘 거치대를 하는 성향. 이런 사람한테 암의 발병원인이 되더라. 발암물질이라고 본 거예요. 이것도 발암물질이다. 타인에게 자기를 좋게 보이라는 경향이에요. 이게 첫 번째로 본 거예요. 두 번째는 늘 자기를 변호하려는 경향이 있더라. 이것을 이제 심리학에서는 선인인 척한다. 즉 착한 척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암의 발병률이 확 올라가더라 라고 하는 이렇게 좀 발표가 되고요. 세 번째는 불안한 기분에 쉽게 빠지는 성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즉 이걸 우리가 부정적 감정이라고 그러는데 불안, 분노, 막 절망, 우울감, 외로움, 자책, 배신감 같은 이런 막 복잡한 우리의 감정들이 부정적 감정들이 쉽게 우리한테 노출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암에 걸릴 확률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것도 1급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긴장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이곳을 릴렉스하는 능력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신의 감정 표출구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 감정을 막 억압하고 너무 애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구석에는 뭔가 허전한 무력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한테 암의 발병률이 쑥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돼요. 우리가 자신에게 좀 상냥하게 좀 살아야 되는데 암 환자뿐만 아니라 만疾병을 일으키는 환자들 똑같아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타인에게 상냥하고 자신한테는 상냥하는 그런 기술들이 상당히 좀 부족하더라. 결국은 자신에게 상냥하게 살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 이게 암이다. 이렇게 우리가 종양심리학 쪽에서 볼 때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암의 근원은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시작은 생활습관이다.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음식, 마음, 습관, 온도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문제가 우리 암을 유발하는 세포를 병들게 하는 악액질을 만들고 그 악액질에 의해서 세포가 먹었을 때 결국은 어디까지? 유전자까지 먹는 거예요. 그냥 난치병들은 그냥 세포까지 먹고 세포질에서 끝나는데 미토콘드리아에서 먹으면 상당히 피곤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것이지만 그걸 지나서 유전자까지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겨서 나타나는 병이 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병원에서 치료하시는 이 표준치료라고 하는 항암, 방사선, 수술이라고 하는 이런 치료로 세포의 어떤 치료와 함께 여러분들이 자연치유건강법으로 이런 것까지 같이 다루고 여러분 스스로 그런 것들을 해나갈 때 암의 치료는, 암의 뿌리는 뽑을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덧붙인다면 현대병원에서 암의 원인과 치료를 보는 경향 다 그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치료를 병원에서 특히 이제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좀 예를 들어보면 한국의 암 환자 숫자는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봤어요. 245만 명이에요. 유병된 사람들이. 그래서 국민 25명당 1명꼴이에요. 인구 대비 4.7%는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세 집 중에 한 집에서는 암 환자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곳은 미국보다는 좀 적어요. 일본보다는 조금 많고 특히 우리가 이제 이곳을 단순히 현대의학적인 치료 접근만 가지고 현대의학적인 접근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3차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이 상급 종합병원, 즉 대학병원급을 얘기하는데 이 병원은 500병상 이상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전국에 이제 47개 상급 종합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이걸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은 암세포만을 제거하는 치료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치료라고 얘기하는 항암과 방사선과 수술로 이것을 치료를 하죠. 이것을 3대 표준치료다라고 하는데 오직 암세포를 치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병의 근원이 되는 음식, 마음, 습관, 온도는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것은 누가 해야 되냐?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생활 습관의 문제는 여러분이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암의 그 표준 치료, 3대 항암 치료는 목표가 뭐냐면 생존이죠. 5년 생존율입니다. 5년 생존율이에요. 그 5년을 살아가시면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나머지 암의 근원이 뿌리가 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자연 어떻게 보면 통합의학병원이라는 곳들이 있는데
이 통합의학을 하는 병원들은 대체적으로 항암 방사선 수술이라고 하는 그 치료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지 않아요. 그건 상급종합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거지만은, 그래서 그런 병원에서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자연치유건강법을 함께 다루는 그런 병원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함께 하면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하여튼 이 자연치유건강법에서 병의 원인과 치유에 상당히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에 따라서 집에서 하실 때도 생활습관하고 관련해서 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자연의 본성에 멀어지면은 병이 온다라고 하는 대원칙이 있어요. 본성에서 멀어지면은 병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내 안에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슈바이처 박사가 얘기하신 내용인데요. 방해만 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두 가지 원칙이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또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의 근본 원인이 음식과 마음과 습관과 온도에 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암을 접근하고 치료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암세포를 치유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음식 개선이다. 다시 두 번째 방법은 마음 개선하시는 거다. 세 번째 방법은 여러분의 습관을 개선하시는 거다. 네 번째는 온도를 개선하신 거다. 손발이 차가운 거, 아랫배가 차가운 것을 개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암세포를 개선하는 것이 바로 자연치유 건강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대의학과 여러분들이 같이 쓰시게 되면 이 원칙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아마 삶을 사셔야 될 건데요. 그래서 나는 자연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유행하기도 하는데요. 산속에 들어가도 이 원칙을 가지고서 건강법을 여러분들이 지키셔야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치료의 목표는 5년 생존율이 아니고 삶의 질을 높이면서 9988-234 하는 거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신명나게 사시는 거예요. 이것을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건강법과 암의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리고 그 근본을 치료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와 함께 한번 이 근원을 한번 해결하는 방법을 같이, 이거 여행 떠나듯 떠나셔야 돼요. 식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단백질은 딱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오토파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토파지.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자가포식이라는 뜻이에요. 자가포식. 세포가 자기 살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인체는 뭘로 이루어졌나요? 세포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60조 개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90일 정도가 지나면 우리 몸의 세포가 한 80%가 바뀌어버린대요. 지금의 내가 아니에요. 90일이 지나면.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에 한 1조 개가 세포가 죽고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결국은 이 인체에 죽은 세포 어떻게 할 거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 몰랐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되는지.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거 다 밝혀진 거예요. 그것을 오토파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세포, 자기가 죽은 것을 자기가 스스로 포식하더라. 그래서 그 안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예요. 세포는 단백질 덩어리니까요. 제일 양질의 단백질을 그 안에서 섭취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밝혀져요. 이야기는 2016년이에요. 2016년 노벨의학상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내용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 주 논문의 내용이에요. 그 누구냐면 오스미 요시노리라고 하는 일본 분이에요. 아마 찾아보시면 자세한 내용은 다 있을 거예요. 하여튼 단백질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몸 안에서 자가포식하고 있더라. 오토파지가 일어나고 있더라. 그 오토파지가 일어날 때 그냥 단백질만 재처리하는 게 아니라 몸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그 악액질이라고 표현하는 병을 유발하는 그 물질까지 같이 스스로 먹어 치워버리고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소하고 재활용하는 역할을 우리 몸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방해만 하지 않으면. 슈바이처 박사가 말한 내 안에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또 한번 우리가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백질이요, 실제로는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한 양이 현대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는 300g이라고 얘기해요. 300g. 70kg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오토파지로
스스로 만들어서 쓰는 양이 230g이에요. 나머지 70g이 우리가 먹어야 되는 양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 1kg당 1g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봐요.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그때에 동물성 단백질 꼭 먹어야 된다? 이거 이제 구시대의 얘기가 된 거예요. 식물성 단백질이라도 그 양을 측정하면 돼요. 나머지 동물성 단백질은 내 몸 안에서 230g을 자가 포식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나머지 부족한 70g 정도는 뭐 동물성을 드셔도 되고 식물성을 드셔도 되는데 우리가 암의 원인이라 이런 난치병의 원인은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악액질로 만들어져서 세포에 무리를 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하루에 필요한 양은 킬로그램당 1g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할 때는 70g 정도의 단백질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양학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채식만 하고도 살 수 있었던 것이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전에는 채식만 하면은 비타민 B12 부족하고 뭐 부족하고 해가지고서 이게 안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내가 방해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스스로 만들어 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하여튼 동물성 단백질이 너무 그래서 과잉하게 섭취하게 되면은 이 칼로리도 과잉되지만 그 안에 단백질 양이 너무 많이 생기면 우리가 단백질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부패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냄새가 고약하듯이 우리 몸속에서도 참 고약한 악액질을 만든다. 이렇게 돼서 오토파지 현상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많은 질병을 만들 수 있다. 뭐 암뿐만 아니에요. 뭐 대사성 질환, 뭐 치매, 중풍 모든 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뭐 하나 때문에 뭐 치매가 온다 이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오토파지 현상과 아니면 리사이클 현상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악액질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임상에서 암 환자분들한테 동물성 단백질은 한 5%, 총 열량의 한 5%에서 10% 범위 내에서 좀 드시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많이 드셨을 때 문제지 적당히 드시는 것은 다 이게 내 몸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오토파지 현상에 영향을 일으키지 않고 동물성 단백질을 그리고 특히 이제 식물성 단백질은 아무리 많이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의학계의 정설로 굳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단백질 섭취하시면서 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여러분 뭐 다 아시잖아요. 콩 속에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요즘 뭐 그 정도까지 다 지식적으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김 속에 단위 g당 포함량은 김 속에 제일 많아요. 해조류 속에 의외로 상당히 많이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제 콩 안에는 지방과 단백질이 주고 탄수화물이 좀 적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콩을 주로 섭취하면서 그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는데 콩이요. 그런데 이 자연치유건강법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성질이 차갑습니다. 생콩을 여러분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독도 있기도 하지만 비려서 먹을 수도 없지만 본래 성질이 좀 차가워요. 콩의 성질이. 그래서 여러분 두유라든가 뭐 콩으로 만든 제품을 그렇게 드시게 되면 살짝 배탈이 나는 경우도 있고 설사가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주위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대표적인 음식은 두부예요. 두부는 그런 것들을 그래도 많이 좀 제거한 거예요. 우유보다도 많이 좀 제거가 돼 있어요. 콩으로 만드는, 발효시켜서 만드는 낫또라든가 된장, 청국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양질의 단백질이다 이렇게 추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조류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 뭐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곡물 속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견과류에도 들어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통곡물, 현미 안에도 8% 정도의 그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현미를 벗겨버렸다라고 하면, 가공을 해버렸다라고 하면은 많이 소실되고 균형이 무너지니까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로콜리, 당근 같은 이런 야채류에도 이 균형 잡힌 단백질들이 아주 충분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은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단백질을 이야기하자면 중요한 것은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백질을 비롯한 9가지 영양소를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살아있는 건강한 식품 이 안에는 9가지 영양소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균형 있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9가지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먹는 것이
단백질을 여러분들이 세포 안에서 흡수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요거 잊지 말으셔야 돼요. 음식의 본성에서 벌어지면 병이 온다. 음식의 본성은 9가지 영양소가 균형과 조화와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즉 생채소와 생과일 속에 그렇게 쫙 구비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품을 여러분들이 질병을 치료하는 또 여러분의 건강을 찾는 음식으로 주식으로 삼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암 환자의 사망 원인은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전이라고 봐야 돼요. 전이가 일어났을 때 결국은 암 문제, 말기암으로 들어가고 재발과 어떻게 보면 전이죠. 암세포가 그냥 가만히 있다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사망하지는 않아요. 하여튼 재발과 전이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4기, 5기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표준의학에서 또 말기암이라고도 얘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재발과 전이가 되는 것들은 현대 표준의학으로는 치료가 힘들다. 또 계속 생기는 걸 어떻게 계속 수술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전이가 됐을 때는 어디 쫓아다니면서 치료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또 자꾸 도망다니니까 힘든 상태가 말기암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하여튼 암이 5년 내에 재발이 되지 않으면 5년 생존율이 일어나는 걸 상당히 중요시 여겨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한테 6년 뒤에도 재발하고요. 아니면 10년 후에도 재발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5년이라는 어떤 그런 숫자가 결코 재발과 전이를 딱 막아주는 기준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하여튼 이것은 현대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암의 근본 원인을 치료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암의 근본 원인은 4가지요. 음식 바꾸셔야 돼요. 마음 개선하셔야 돼요. 습관 바꾸셔야 돼요. 병을 일으키는 습관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 모세혈관까지 흘러다니는 혈액순환을 바꾸셔야만 온도가 변화가 온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원인도 여러분들이 같이 다루셔야 된다. 이것이 바로 암 환자가 전이를 막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암의 원인은 눈에 보이는 원인과 검사 수치로 나타나는 원인, 세포에서 나타나는 원인과 세포를 병들게 만드는 생활습관 4가지를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고요. 혹시 여러분들 종양심리학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종양심리학. 암을 치료할 때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해요. 제가 지난번에 임상통합의학 암회키라고 10몇 년 됐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거기에 몸담고 이런 것들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학회예요. 특히 이제 의사 선생님들, 그런 고민을 하는 의사 선생님들, 한의사 선생님들 같이 모여서 저도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몸담고 하고 있는데 유럽을 한번 통합의학병원 연수를 한번 갔다 왔어요. 그런 병원에. 근데 이제 그 전에 계속해서 종양심리학에서는 어떤 걸 다루냐면 암 진단 후에 어떤 사람이 종양이 빨리 성장하는지, 어떤 사람이 전이가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1700년부터 시작해 갖고서 지금 2000년 이후에는 그냥 보편화되어 있더라고요. 유럽 쪽에는 완전히 보편화되어 있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암의 성장과 전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게 지금 다 연구가 돼 있어요. 암 진단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갖고 사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7가지 감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두려움, 절망감, 불안, 분노, 우울감, 외로움, 배신감 이런 감정이 올라오면은 그 감정과 너무 싸우게 되면 암을 이길 수 있는 암과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까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당히 많은 암 환자분들이 암 진단 후에 암과 싸우지 않는다. 이런 부정적 감정과 싸우는 데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표준치료, 즉 현대의학의 이런 표준치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암 진단 후에 이런 항암이나 방사선이나 수술도 치료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 종양심리 쪽에서 이야기하는 이 마음 테라피 쪽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집착과 욕심을 좀 내려놓고 자신에게 상냥하게 사는 것이 암을 치료하는 첫 번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시면 이 암 환자의 사망 원인의 90%를 차지하는 이 전이를
막고 재발을 막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암의 치료를 우리가 이제 통합의학이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이렇게 두 개 합쳐가지고서 이렇게 치료하는 것을 통합의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좁은 의미예요. 이 통합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통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양의학의 아버지가 되는 히포크라테스 시대의 병을 치료할 때 그 기본이 있어요. 사람을 마인드, 바디, 스피릿으로 봤다는 거예요. 단순히 바디의 하나의 신체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인드와 스피릿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다. 그것을 함께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통합의학이다. 이런 개념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양의학도 똑같아요. 동양의학은 히포크라테스 이전보다 2500년 전보다 그 전에 황제의 내경이라고 하는 책에서 기원을 해요. 이게 3000년이 됐는지 5000년이 됐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 책의 기본은 뭐냐면 우리 사람이 정기신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디를 얘기하는 거고, 기라고 하는 것은 마인드를 얘기하는 거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릿을 얘기하고, 동서양이 똑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통합의학의 넓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어만 다르게 표현했을지 사람의 치료하는 방법이나 치료하는 사람을 쳐다보는 눈은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현대의학이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에 동일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비루유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기 시작했는데, 세포를 치료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물질 문명의 발달과 함께 눈에 보이는 육체, 신체 치료하는데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쪽에 치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서양의학이나 동양의학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단순히 신체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것만 갖고서는 우리의 병을 다루기는 많이 부족하다 이야기하지만, 우리 신체 덩어리가 아니에요. 마인드, 바디, 스피릿, 정기신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통합해서 치료해야 된다. 이게 통합의학의 의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여튼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통합의학이에요. 서양의학과 동양의학과 이 자연의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합쳐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 제가 이제 유럽에 연수 갔다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보편화되어 있어요. 암을 치료하고 난치병을 치료할 때 6명에 치료하려고 하는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 명의 초진 환자를 보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종양심리학 전문이에요. 두 번째는 항암 약을 주는, 즉 그런 전문이었고, 그 다음에 수술하는 전문의, 그 다음에 방사선하는 전문의, 다섯 번째는 몸을 릴렉스 해주는, 이렇게 치료하는, 어떻게 보면 모세혈관을 릴렉스 해주고 지압과 마사지를 해주는 전문가가 들어있어요. 릴렉스 어떻게 시킬까? 마음뿐만 아니라 신체에서도 릴렉스를 어떻게 시킬까? 그래서 그런 분도 한 분이 들어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건강법을 함께하는 전문가였어요. 이렇게 6명이 모여가지고서 뭘 해주느냐? 병원에서의 단기치료계, 병원 안에서는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된다. 퇴원해서 집에 가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장기 계획으로 이렇게 세워져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도 같이 진료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까지 치료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자신에게 상냥하게 하는 방법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네.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구나. 이게 특히 암뿐만 아니라 난치병 치료의 시작이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또 한 번 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아직은 우리나라의 그 대학병원에서 표준의학, 항암, 방사선, 수술을 기준으로 하는 약을 주는 것에 이런 치료법들이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이런 것을 같이 안 했을 때 우리가 특히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난민이에요. 뭘 할지를 몰라. 치료하고 나서, 종합병원에서 치료하고 나서, 항암, 방사선 수술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자연건강법을 해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제가 보고서 이거 암 난민이다. 이거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개인이 찾아다니시잖아요. 다 개인이 찾아다니세요. 막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암이 진단 후에 바로 계획이 딱 세워서 최소한 또 2년 정도는 건강계획이 여러분 세워져서 그쪽으로 그냥 살다 보니까, 말기암 환자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2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좋아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통합의학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마인드와 바디와 스피릿을 함께 치유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탄수화물 하면은 요즘 대부분 분들이 탄수화물은 무조건 나쁜 거야. 응? 탄수화물 먹으면 뭐 암세포의 먹이가 돼. 염증세포의 먹이가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탄수화물은요, 두 개로 나눠야 돼요. 하나는 복합탄수화물이고요. 하나는 정제 가공한 이런 탄수화물이다. 이 두 종류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그런 내용들은 전부 다 정제 가공한 탄수화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합 탄수화물은 가공하지 않은 이 탄수화물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생채소, 생과일, 그래서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탄수화물들은 복합 탄수화물인 경우는 우리가 들어와서 칼로리를 만드는 것은 칼로리의 생선량은 똑같아요. 정제 탄수화물 양하고 복합 탄수화물, 생채소와 생과일이죠. 이런 속에 들어가 있는 복합 탄수화물은 그런데 몸 안에서 역할은 달라요. 그 정제 탄수화물이 주로 우리 몸에 지방에다 축적하고 뭐 이런 기능을 한다고 하면은 넘치면은 축적을 하는 그런 기능이라면 이 복합 탄수화물은요, 세포에서 청정 에너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몸의 온도를 올리는데 주로 사용해요. 사용 용도가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칼로리지만은 세포에서 만드는 사용 용도가 막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아마 이 다이어트,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려면 어떤 걸 드셔야 되는지, 참고 안 먹어야 되는지, 복합탄수화물을 드셔야 되는지 쉽게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복합탄수화물은 자연의 본성에 가까운 식품입니다. 그 복합탄수화물 안에는 9가지 영양소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탄, 지, 비타민, 미네랄, 물, 식이요소, 화이토케미칼, 효소까지 9가지 영양소가 자기 스스로 건강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품을 먹었을 때 우리도 같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 그냥 쉽잖아요. 생야채, 생채소 속에 그대로 다 들어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냥 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생과일 드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탄수화물을 먹을 때는 우리가 세포에 약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또 보면은 저탄고지해서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한다는 주장 막 이런 것을 또 가지고 우리 병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일정 부분은 일리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균형을 조금 무너뜨려서 지금 있는 질병은 조금 좋아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제 탄수화물, 가장 나쁜 우리가 탄수화물이다라고 하는 정제 탄수화물 이렇게 들 수 있잖아요. 결국은 영양소 균형이 무너진 거예요. 일단 정제 한번 했어요. 쉽게 하면 백미밥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뭐가 사라져요? 복합 탄수화물이 갖고 있었던 9가지 영양소 중에서 식이섬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소 다 죽어버려요. 비타민 거의 다 소실돼 버립니다. 이것만 갖고서도 우리가 몸 안에서 이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 몸속에서 소화효소와 대사효소가 많이 과하게 사용해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로 지방에 축적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백미, 백밀가루, 백설탕, 정제 가공한 이런 탄수화물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경우는 그냥 9가지 영양소에서 뭐가 사라지는지 한번 보세요. 이 많이 사라지긴, 거의 다 사라져요. 그냥 어떤 경우는 당만 남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을 많이 드시게 되면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그런 음식이 들어왔을 때 그 세포 안에 들어있는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뭘 만들어요? 끓음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활산산소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악액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악액질이 만들어서 또 병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럼으로 인해서 정제탄수화물을 많이 드신 분이 비만도 되고 암도 되고 염증성 질환, 특히 대사성 질환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현재 사회에 창궐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인스턴트 식품에 이 본성이 있어요. 본성에서 멀어진 거지만 얘도 본성이 있어요. 어떤 본성이냐고요? 입에는 달아야 돼요. 입에는 달고 세포는 계속 허기지게 만듭니다. 많이 먹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인스턴트 식품의 본성은 많이 먹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에 가면은 이런 많이 먹게 만들 수 있도록 연구하시는 분이, 제가 모 기업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박사급만 한 30명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입맛에 딱 좋게끔 먹을 수 있도록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연구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이 음식, 특히 이 탄수화물을 드실 때는 정말 세포의 허기를 채우려고 먹는지 마음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알아차림. 가공을 하면 할수록 본성에서 멀어져 버리기 때문에 입에는 달죠, 당연히. 하지만 세포는 계속 허기진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품들을 많이 드시는 경우는 나를 위해서 드시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많이 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차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건강을 찾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연치유 건강법 하면 두 가지 큰 원칙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자연의 본성으로부터 벌어지면 병이 온다는 거예요. 본성으로부터 벌어지면 병이 온다. 두 번째가 내 안에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있다. 방해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그냥 몸 안에서 다 합니다. 처음에 만병의 근원이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한 악액질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결국은 자연치유력, 면역력을 방해하는 물질이 악액질인 거예요. 나쁜 물질이. 그래서 결국은 악액질을 차단하고 비우면 돼요. 악액질을 차단하고 비운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시 또 한번 정리를 하면은 악액질을 만드는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4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4가지의 문제를 차단하고 몸속에 들어있는 병을 유발하는 세포를 병들게 하는 악액질은 어떻게 해요? 비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다시 한번 조금 더 공부해 볼까요? 첫 번째, 음식입니다. 음식 자연의 본성에서 벌어지면은 병이 온다는 그 기본 원칙에 따라서 음식의 본성에서 멀어지면 병이 온다라고 하는 이걸 차단하는 거예요. 자연식품에 반대되는 것이 뭐예요? 가공식품이잖아요. 가공식품을 가능하면은 적게 드신다. 이게 차단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몸속에 악액질이 조금만 만들어지게 하시면 돼요. 나머지 조금 있는 것들은 몸이 알아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음입니다. 마음의 본성에서 벌어지는 병이 온다라고 한 거잖아요. 마음의 본성은 기쁘고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벌어지면 병이 오는 거예요. 현재 삶이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지 않으시면 나한테 병이 온다라고 알아차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탐진, 치를 내려놓고 자신에게 상냥하게 사는 것이 병을 치료하는 첫 번째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쉽죠? 실제로 실천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습관을 개선하는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이 4가지 원칙에 의해서 음식, 마음, 습관, 이 온도까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개선하면서 습관을 고쳐나가시면 누구든지 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못 고치는 병은 없다. 못 고치는 습관만이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연치유를 키우시면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욕심과 집착을 좀 내려놓고 자기 자신에게 지금 바로 좀 상냥하게 사는 그런 습관을 한번 들이는 것이 이 차단하고 비우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뭘 채울 거냐, 건강을 위해서. 이 또 2가지 원칙을 이야기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자연치유 건강법의 2대 원칙. 자연의 본성으로부터 멀어지면 병이 온다. 내 안에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있다. 방해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무엇을 할지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치유를 위해서 채워야 될 것이 뭔지는 여러분들 다 눈치채셨죠? 첫 번째, 음식의 본성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9가지 영양소가 균형 잡힌 식품으로 여러분 몸을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세포의 허기를 채울 수 있어요. 다시 또 이 2번째가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본성, 기쁨과 행복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의 허기를 채우셔야 돼요. 이렇게 이 2가지를 기본적으로 채우셔야만이 그때부터 자연치유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자연치유력이 스스로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세포의 허기를 채우는 방법은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9가지 영양소가 자연의 본성대로 자연식 9가지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있는 거예요. 얘기하는 채소라고 하는데 잎채소와 뿌리채소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건강법에서는 3가지 이상의 잎채소와 2가지 이상의 뿌리채소를 기반으로 하는 자연식을 드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9가지 영양소가
균형 있게 잡힌 식단을 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연식에는 이런 격언이 있어요.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살고 싶으면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라. 죽고 싶으면 죽은 음식을 먹어라. 여러분들 삶이 기쁘고 행복이잖아요. 살고 싶잖아요. 9가지 영양소와 균형 잡힌 이런 식단을 생채소와 여러분 생과일 영양소를 많이 드시는 것을 건강의 첫 번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 방법이에요. 이 세포의 허기와 마음의 허기가 상당히 이렇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공한 탄수화물,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이렇게 다 드시는 자기의 모습을 한번 쳐다보면 배고파서 먹는 것도 있지만 세포의 허기 때문에 먹는 것도 있지만은 세포는 어느 정도 차면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먹는 것은 자신의 마음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음의 허기를 음식으로 채우지 마시고 자신의 그 본성대로 좀 더 기쁨과 행복을 찾아서 살아가시면 마음의 허기를 그걸로 채우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항상 긴장감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갖고 살게 되는데 이런 긴장을 내려놓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자신에게 항상 상냥하게 하는 이런 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행복으로 이렇게 채워가시면 자연스럽게 이런 인스턴트 식품을 줄일 수도 있고요. 또 건강을 좀 챙길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가 말씀하신 내 몸 안에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있다. 방해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무엇을 할지 다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 이런 자연 치유 건강법의 기본이 되는 것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게 되면은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무엇을 비워야 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생활 속에서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요 이렇게 이제 만병의 근원은 악액질이다라고 하는 기본을 갖고서 치료하는 방법들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악액질을 어떻게 빼보면 좋을까?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이 돼요. 저게 이제 이게 병원에서 한 거거든요. 제가 의사인지 아니면은 자연의학자인지 구별이 저도 잘 안 가요. 표준의학을 하는 병원에서 했어요. 20명을 입원시켜서 그냥 해버린 거예요. 자, 음식을 차단하는 방법 뭐 심플하죠. 20일 동안 음식을 하루에 음식 때문에 생기니까 차단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100칼로리 이내에 발효를 시킨 식품을 준 거예요. 최대한대로 적게 준 거예요. 100g 칼로리 미만의 섭취를 하면서 그걸로 음식을 통해서 그것만 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20일간 약을 끊고 한번 해본 거예요. 그 안에는 정말 약을 끊으면 안 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 안 되는 분들은 그 당시 치료를 하면서 20일간 우리가 해독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면서 이거 어떻게 저의 숙제이기도 했어요. 약을 딱 끊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나는 하루 이틀만 약 안 먹으면은 응급실에 간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약이냐면 호르몬 제제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약들이 있거든요. 신지로이드라고 하는 약을 복용하시는 분이에요. 일반 표준의학을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과 의사도 있었고요. 뭐 재활 그 다음에 뭐 신경과 뭐 여러 가지 외과도 지금 뭐 있고 하고 여러 분의 의사가 있는데 내과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자문을 한 거예요. 이분을 이 약을 끊어도 되겠느냐 하니까 내과 선생님이 절대로 안 된다. 바로 응급실에 갈 수 있다.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2번에 걸쳐서 이 약을 끊고 한번 자기 스스로 자연건강법으로 한번 치료해 보려고 2번에 걸쳐서 약을 끊었는데 2번 다 이틀 만에 응급실에 갔다라고 하는 환자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분이 주로 증상은 레이노 증후군이라든가 자율신경 실조증, 뭐 여러 가지 신경성 질환, 하여튼 뭐 통증도 뭐 심하게 나타나고 여러 가지로 이 신제로이드라는 약을 끊으면 안 되는 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이외에도 뭐 다양한 환자들의 증상을 갖고 있는 이 정도에 참여할 분들이니까 뭐 고혈압, 당뇨는 기본이었고 아주 다양한 섬유근육통 포함해서 뭐 루푸스, 뭐 전신경화증 있는 분도 있었고요.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현대의학으로는 치료 안 된다,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20명의 다양한 환자들을 데리고서 이 프로그램을 한번 해봤어요. 기본은 4가지를 비우고 채우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4가지. 첫 번째 음식을 비우고 채우고 하는 프로그램에는 하루에 100칼로리 이하만 여기에서 차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생수만 어떻게 보면 이제 단식이죠. 뭐 이런 것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2번째 마음 프로그램인데 마음을 비우는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긴장을 내려놓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름 붙여놓은 것은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호흡법을 가지고서 이제 마음 챙김하면서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습관을 바꾸는 것은 그때 프로그램 이름이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호흡법을 가지고서 했는데 그때 이름은 아우토겐 호흡법이었어요. 이걸 가지고서 계속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하는, 그래서 그걸 습관시키는 그런 것들을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정말 중요해요. 온도는 혈액순환, 모세혈관까지 혈액순환이 돼야만 손발의 온도가 따뜻해지거든요. 그리고 아랫배 온도가 따뜻해져요. 요것을 어떻게 만들까라고 하는 것이 가장 숙제였었는데, 모세혈관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혈관을 지압과 마사지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지금은 학문으로 나왔지만은 그 당시는 학문적인 것이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도 했던 모세혈관을 어떻게 자기 스스로 마사지하고 지압하고 하면서 온도를 올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했던 거예요. 하여튼 20일 후에 기적 같은 결과들을 봤어요.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결과예요. 통증은 다 사라져요. 일단 통증은 다 사라진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도 다 떨어져요. 다 정상으로 들어오고, 아까 얘기했던 신지로이드를 드셨던 분도 3일 만에 자기 스스로 살짝 끊었대요. 제가 이런 경우는 병원이기 때문에 끊으라는 얘기는 못해요. 하지만 자기 스스로 살짝 끊었더니 이제 전혀 문제없이 20일간을 지내고 나서, 제 기억에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셨거든요. 너무너무 긴장 속에 사셔요.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또 정신적으로 힘드신지, 다른 사람을 정신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을 억압하면서 얼마나 또 힘든지, 이런 것도 저도 한번 보게 된 계기가 돼 있는데, 하여튼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20일 후에 저를 붙잡고 인생에서 한번 또 이런 또 기쁨과 행복을 또 느낀다고 우시면서 하던 이야기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제가 느껴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있어요. 이 치료를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거 했으니까 이거 다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하셔라.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병원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가능했어요. 근데 그 뒤에 우리가 추적 조사를 해봤거든요. 집에 가서 그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6개월 뒤에 재발하시는 분, 1년 후에 재발하시는 분, 다 공통적으로 똑같아요. 다시 생활 속으로 들어가면은 다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1년 정도를 추적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나서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게 된 계기가 됐던 거예요. 자, 음식을 치료하는 프로그램, 마음으로 하는 이제 프로그램,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이제 하다 보면 여러분들 몸속에 완전히 배야 돼요. 몸이 기억해야 돼요. 안에 있는 세포 유전자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만이, 이런 생활 습관을 기억을 하셔야만이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은 다시 이제 집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해보고 있는데요. 20일의 기적의 이런 현상을 지금 집에서 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직접 또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자연건강법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 프로그램 얘기만 하면은 그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궁합이 맞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제가 이제 처음 궁합이 맞는 음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차가운 사람은 따뜻한 음식을 먹고, 따뜻한 사람은 차가운 음식을 먹고, 이런 것들을 이제 궁합이 맞는 음식으로 한 10년 정도를 막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체질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범위를 좀 넓혔어요. 뭐 그런 것들도 지금 이제 조금 활용하시면 돼요. 너무 차가우신 분들은 뭐 따뜻한 음식들 드시면 돼요. 그리고 차가운 사람들은 따뜻한 음식 드시면 되고, 이것도 궁합이 맞는 거예요. 내가 열체질이다 라고 하면은 서늘한 성질을 갖고 있는 음식, 마늘, 그 다음에 인삼 뜨거운 거예요. 그 다음에 고추 뜨거운 거예요. 이런 식품을 보면은 햇빛을 덜 받으려고 하는 이 잎사귀의 모양을 띠고 있어요. 이 자연 섭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잎사귀가 적은 거, 잎사귀가 갈라진 거,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무 차가우신 분이다 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골라서 드시면 되고요. 자기가 너무 열이 많다 라고 하면은 잎사귀가 넓은 거, 배추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호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햇빛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섭생상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것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이런 섭생을 기준으로 해서 궁합을 맞출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조금 하기 쉬우면서도 현실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이렇게 삶 속에서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하여튼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뭐 입을 통해서 위와 장을 거쳐서 소화과장이죠. 소화과장을 거쳐서 영양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양소가 세포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그 발전기죠. 어떻게 보면 발전소죠. 그곳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 때 태워야 되잖아요. 영양소, 음식을 태우는 거예요. 영양소를 태울 때 그때에 끓음이 좀 덜 생기는 거야 돼요. 활성산소라든가 우리가 흔히 악액질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것이 덜 생기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청정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 몸 안에서 악액질 안 만들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식의 궁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궁합이 맞는 음식은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울 때, 같이 태울 때 가능하면은 끓음이 안 나오는 거, 활성산소 안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딱 궁합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하여튼 음식의 기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음식은 하나는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이것은 9가지 영양소가 균형 잡힌 것은 세포가 다 좋아합니다. 입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이것은 세포가 균형이 잡히지 않고 좀 전에 또 이야기했듯이 마음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거다.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는데 기본은 세포가 9가지 영양소가 균형 맞추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음식의 궁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세포가 좋아하는 9가지 영양소를 균형 맞추는 방법이에요. 9가지 영양소 중에서 실생활에서 먹다 보면은 부족해진 게 있어요. 즉 고기를 여러분들이 구워서 드셨다, 고기를 드셨다라고 할 때 이거의 음식 궁합이 맞는 것은 고기 딱 하면은 뭐가 어떤 영양소가 없나요? 9가지 영양소 중에서 고기에는 9가지 영양소 중에서 비타민과 미네랄류가 상당히 부족해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 없어요. 파이토케미칼 거의 없어요. 효소가 없어요. 생명의 에너지는 많이 부족해요. 그냥 칼로리만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생명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것을 드셔야만이 그게 궁합이 맞는 거예요. 어떤 거가 될까요? 함께 먹으면 궁합이 맞는 거. 고기 드실 때 채소 많이 드셔라.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잎채소와 뿌리채소를 적당히 균형 잡혀서 같이 드시면 돼요. 그게 가장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파이토케미칼과 효소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것을 풍부하게 채울 수 있는 이런 식품들은 대체적으로 향이 좀 강한 거예요. 향이 강한 거. 뭐가 되나요? 마늘이요. 그 다음에 양파, 파절임, 깻잎, 된장고추장도 상관없어요. 이런 것들을 같이 드시면은 이게 궁합이 맞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예를 들면은 정제탄수화물, 백미밥이나 면류 같은 것을 주식으로 만약 하신다 이러실 때는 그 안에는 뭐가 부족하냐? 9가지 영양소 중에서 백미밥이나 백밀가루로 만들면 비타민 없다는 걸 다 아시잖아요. 미네랄도 없고 뭐 식이섬유도 없고 효소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먹으면 좋아지는 좋은 음식이 뭘까요?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풍부한 뭐예요? 생채소 같이 드시면 돼요. 그게 궁합이 딱 맞는 거예요. 뭐죠?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 무김치, 배추김치, 갓김치, 뭐 김치 종류가 수없이 많잖아요. 이거 같이 드시면은 백미밥하고는 딱 어울리는 거예요. 가능하면 효소가 풍부한 식품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드시게 되면 되겠죠. 이렇게 궁합을 맞춰 가시면 그것을 건강한 식단이라고 한다. 세계의 모든 건강한 식단은 이 원칙에 딱 맞아. 여러분들 익힌 음식만 너무 많이 드시면 그 속에 들어있는 효소, 영양소 소실된다. 그래서 생채소와 익힌 음식을, 불에 익힌 음식을 적절히 균형을 맞춰서 드시는 것이 이 궁합이 맞는 음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독소를 만드는 음식섭취법. 이건 뭐 이제 좀 전에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악액질을 만드는 거예요. 9가지 영양소가 균형 맞추지 않는,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을 드셨을 때는 몸 안에서 활성산소와 악액질이 많이 생성된다. 그래서 9가지 영양소가 균형 잡혀 있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은 소화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몸 안에서 잘 우리 몸속에 있는 악액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름이나 독소가 안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영양소가 만들어지고 그 영양소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궁합에 맞지 않는 음식을 드셨을 때에 끓은 거 활성산소,
즉 독소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독소를 만드는 음식 섭취법은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을 섞어 먹는 거예요. 그게 제일 독소를 많이 만들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어육류, 단백질을 섭취하실 때요. 그때 만약에 많이 섭취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을 같이 드시게 되면 소화 시간이 정말 많이 길어져요. 긴 시간 동안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패라고 표현을 해요. 부패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특히 여러분들 또 어육류 단백질을 많이 드시고 나서 과일이라든가 정제된 탄수화물이라고 표현되는 사탕 같은 거, 누룽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또 드시게 되면은 이런 케이스들도 많이 이렇게 부패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또 탄수화물을 또 드셔요. 밥을 잔뜩 드시고 나서 그 뒤에 또 빵을 드시거나 뭐 어떤 경우는 과일 같은 거 드시는 것도 똑같아요. 이런 경우도 탄수화물과 탄수화물 양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상 발효가 일어나요. 술을 안 먹었는데도 술 먹은 것 같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독소를 만드는 음식 섭취법의 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패와 이상 발효 이런 현상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음식 양을 조절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좀 전에 얘기했듯이 궁합이 맞는 음식을 아홉 가지 영양소가 균형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드시는 것이 가장 세포에 좋은 음식 섭취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것은 내 몸에 이제 이렇게 해서 오래돼 가지고서 악액질이 생기면 몸 안에 독소가 생기면 이 쌓일 때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런 것이 나타나면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빨리 알아차리시고 바꾸셔야 돼요. 첫 번째 증상이 대변 냄새. 그게 제일 빨라요. 방귀 냄새, 대변 냄새가 독해졌다. 무조건 섞어 먹는 거예요. 독소를 만드는 음식 섭취법을 본인이 하고 계신다.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잔병감 같은 거 나타날 때도 알아차리셔야 돼요. 빨리. 근데 요즘은 입냄새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분이 가글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입냄새를 제거하는데 그런 그 입냄새를 제거하는 그 물질도 요즘 발암물질이라고 요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거요. 속에서 나오는 냄새예요. 물론 입에서도 나지만 소화기 계통을 섞어 먹지 않으시고 이렇게 독소를 만들지 않는 식사법을 하면은 저절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나타나면 내가 빨리 알아차려라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기상시 피곤하다, 아침에 일어나 너무 피곤하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을 이렇게 섞어 먹지 않고 독소를 만들지 않는 식사법이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아침에 기상시 피곤한 증상도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여러분들 빨리 알아차리시고 바꾸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난히 집에서 요즘은 뭐 이렇게 환기가 잘 되지만 환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난히 누군가 집안에서 식구 중에 누군가 화장실 갔다가 그 다음 들어가려고 딱 했더니 냄새가 막 독하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이 그게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음식이 다 독소를 만드는 식사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독소 나타나는 그런 표시가 우리가 빨리 알아차렸다면 환기하는 데만 초점 맞추지 마시고 그 아이의 음식을 좀 바로잡아주는 삶의 지혜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호흡법은 중요하다고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드리는데요. 요즘 의학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일본 쪽에서 통합의학을 하시는 자연건강을 하시는 분들은 다 호흡법을 기본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신다. 숨만 잘 쉬어도 건강해진다는 말이니까 그 일본의 그분들의 책들을 보면은 공통적이에요. 숨만 잘 쉬어도 뭐 코로만 숨 쉬어도 좋아진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건강을 위한 호흡법의 어떤 기본을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몸은 몸과 마음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기본이에요. 단지 이것을 신체적인 것만 갖고 접근하시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의사들이 만약에 신체적인 것만 갖고서 이 호흡법을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도 아마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마인드와 스피릿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호흡법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영양소가 만들어지고 또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또 만들고 할 때 뭐가 필요한가요? 산소가 필요해요.
호흡을 통해서 그 산소를 우리가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 작용이 원활하면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악액질을 만들지 않아요. 끓음이나 활성산소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질의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다 아는 상식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게 되고 또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결국은 호흡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서울의 공기 중 산소 포화도가 몇 퍼센트? 20.5%라고 했잖아요. 요즘 자료 보니까 조금 더 떨어졌어요. 19.5%라고 주장하는, 그저께 제가 어느 의학자한테 들었는데 19.5%래요. 그것 때문에 건강이 해롭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좀 낮아요. 그리고 강원도 설악산으로 가면, 산속으로 들어가면, 설악산뿐만 아니라 산속으로 들어가면 산소 포화도는 22%까지 올라가요. 이것저것 관심이 있어가지고서 제가 프로그램을 할 때 측정 직접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간 곳은 21.5%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설악산에서 술을 드신다든가 아침에 이제 잠자고 일어나서 개운하다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술 드시고 쉽게 깬다는 거예요. 많이 안 취해요.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면은. 그런데요, 강원도 사람하고 그러면 서울 사람하고 건강의 차이가 있느냐? 요 연구를 보면은 없다는 거예요. 강원도 살아서 건강하시고 서울 살아서도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없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은 무슨 얘기냐면은 호흡법이 달라지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 살든지 건강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다. 호흡법을 바꿨을 때만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의 세포가 정말 100조 개가 있어요. 그 속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간세포에는 세포 하나에 2,000개, 3,000개가 들어있기도 해요.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그 기관이요. 하여튼 그곳에 산소만 충분히 공급된다면 정말 양질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호흡의 문제는 단순히 산소 공급뿐만 아니라 마인드와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이것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제가 이제 요양병원을 한 15년 정도 했는데요. 환자들한테 그 답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해서 환자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관찰을 했어요. 누워있는 분들, 지금 걸어 다니고 싶어도 못 걷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호흡을 한번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연구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하여튼 누워있는 환자들의 호흡은 전부 다 공통적이에요. 입을 벌리고 계세요. 산소를 많이, 이게 코로도 안 되니까 입을 벌리고 있을 수도 있고, 대체적으로 입을 벌리고 있다. 잠잘 때도 입을 벌리고 있고, 어느 치과 의사가 연구한 거라고 해가지고서 입을 테이프로 이렇게 막고 자면 코로 호흡해서 너무너무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하다라고 그걸 누가 해서, 지금 뭐 다 시중에 약국에도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많은 분들이 해봤는데 초반에는 좀 효과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큰 차이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제가 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입으로 호흡했을 때 여러 가지 입 안에 어떤 균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문제가 오지만 어떤 호흡량에도 상당히 좀 지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관찰을 했고요. 두 번째는 환자들의 공통적인, 이건 이제 암 환자들도 공통적이에요. 암 환자들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입원해서 난치병에 지금 시달리는 환자의 호흡에 공통적이에요. 짧아요. 얕아요. 얕아. 호흡이 다 가슴에서 여기서만 헐떡헐떡합니다. 윗가슴에서 어떤 사람은 목에서만 왔다 갔다 해요.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모습을 띠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왜 그럴까요? 긴 세월 동안 긴장 속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호흡하는 그 길까지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근육이 긴장해버리는 거예요. 근육 자체들이, 호흡길이 내비두면은 어렸을 때 아랫배, 지가 알아서 아랫배까지 이렇게 호흡이 됐는데 다 막혔다는 거예요. 공황장애 같은 것이 오면은 호흡이 정말 짧아져요. 죽을 것 같아, 금방. 호흡을 하는데 호흡을 막 못할 것 같아. 막 숨을 못 쉴 것 같아. 이게 긴장이 극대화됐을 때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공황장애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공황장애 안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바쁘고 긴장된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또 공황장애 걸린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짧기도 하지만 호흡이 기승난숨에 초수가 너무 짧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제가 발견한 이 호흡의 문제였어요. 3초를 가지고서 호흡을 한다라면은 그 정도 가지고서 폐를 채울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뒤에 연구된 건데 폐포까지 이렇게 꽉 채우려면은 4초 정도가 돼야만, 들이마시는 거 4초, 내쉬는 거 4초 정도는 돼야만 호흡, 이 폐포까지 꽉 찬다고 해요. 그래야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호흡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여튼 어떤 분들은 또 이 호흡하다가 보니까, 호흡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막 또 더 심한 분들은 호흡이 엇박자가 나요. 우리는 부정맥이 나타나면 큰일 났다라고 막 치료하고 그러시는데, 호흡이 엇박자가 나면은 그게 막 병원에 가시진 않으시잖아요. 물론 막 너무 막 숨을 안 쉬게 되면은 양압기도 차고 병원에 가시지만은 숨을 안 쉬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 정도로 긴장감 속에 우리가 살았다는 걸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100m 달리기 할 때 숨 안 쉬고 뛰잖아요. 그러다가 막 이제 가끔 숨을 내쉬면서 또 부족하면 뛰게 되는데, 꼭 100m 달리기 하듯이 우리가 인생을 좀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해요. 너무 정신없고 바쁘게 살아요. 이런 삶이 호흡의 습관으로 그대로 기록돼 버렸다는 거예요. 습관을 바꿀 때는 호흡을 바꾸셔야 돼요. 호흡을 최소한도 4초, 4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바꾸셔야만, 그렇게 바꾸면은 여러분들 삶에 여유가 생겨요. 자기가 바쁜지 어디 막 끄달려 다니면서 사는지 이것을 모르고 사는 현재 삶이, 그런 삶 속에서 이게 편안함이구나, 이게 정말 여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하는 도구이기도 해요, 이 호흡이. 그래서 4초, 4초 정도는 우리가 호흡을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환자한테 이야기를 해요. 특히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호흡,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호흡을 바꿔드리는데 10초, 10초 할 수 있도록, 처음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한 3개월 정도 하고 나시면은, 보통 10초, 10초를 하게 나시면은 그 다음에 내가 이게 편안함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시는데요. 이게 하여튼 호흡법 아주 심플하고 간단해요. 결국은 자연호흡이에요. 이걸 또 막 애쓰면서 막 호흡을 하시려고 하면은 또 과거의 습관대로 그대로 또 막 끙끙거리고, 뭐 모든 일을 끙끙거리고 하고 있어서 병이 왔는데, 호흡까지도 끙끙거리고 해요. 우리는 호흡을 끙끙거리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자연호흡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호흡 연습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가 잠심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연습할 때는 조용한 곳에서 연습하셔야 돼요.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은 자신을 좀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호흡을 연습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요. 호흡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연호흡을 알아차리시는 거예요. 짧으면 짧다고 알아차리고, 길면 길다고 알아차리고, 들이쉴 때 들이쉰다고 알아차리고, 내쉴 때 내쉰다고 알아차리고.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이게 상당히 이 지금 이야기한 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2500년 정도 전부터 우리한테 이렇게 내려오는 호흡으로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이런 방법이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호흡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게 되면 호흡이 깊어집니다. 길어져요.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들 이 자연호흡을 누구나 호흡하는데 또 이걸 막 어떻게 해보려고 막 이렇게 막 단전호흡한다 뭐 한다 하면서 자기가 끙끙거리는 이런 호흡법이 결국 여러분들을 다시 또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건강한 호흡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마지막에 결국은 단전호흡이 돼요. 그때 가야 단전호흡법이 정말 건강한 호흡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단전호흡법이 나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좀 더 세밀히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자신에게 상냥하게 연습하시는 거예요. 호흡을 하면서 너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울 것 같죠? 쉬워 보여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호흡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따라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건데, 그래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좀 연습이 필요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들도, 병이 없는 사람들도 이 호흡법을 연습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하물며 지금 내가 아프신 분들은 이게 원래 시간이 걸린 거다 이렇게 알아차리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가시게 되면 호흡법은 이게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주 정도 필요합니다. 보통 보면은 제가 암 환자들을 이렇게 해보면은 하나의 좋은 호흡법으로 자기 스스로 습관되는 것까지는 한 12주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척추하고 이 건강하고는 뭐 요즘 그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하여튼 그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이 법칙에서 어긋나면 결국은 병이 온다라는 얘기를 해요.
본성에서 벌어지면 척추에는 척추의 본성이 있어요. 척추의 본성은 뭘까요? 균형이에요, 균형. 서로 이렇게 균형을 쫙 삐뚤어지면 병이 시작하는 거예요. 척추측만증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병들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척추의 병이 온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척추에서 신경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신경 이름을 우리가 자율신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그 척추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나요? 장기로 들어가요. 척추를 교정하지 않고 정상으로 만들어갖고 장기의 치료를 한다는 것은 잎사귀만 치료하는 거예요. 병의 잎사귀만 치료하는 거잖아요. 줄기도 건드리지 못하고. 하여튼 척추는 줄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뿌리는 아니지만 줄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가 나온다? 거기서 자율신경이 나온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율신경은 결국은 또 사지로도 전체적으로 다 흘러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놀라운 것을 하나 이 근래에 발견한 거 몇 년 안 됐는데 자연건강법도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들이 나와요. 이 자연법의 원칙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2015년인가 16년인가 하여튼 놀라운 자연치유건강법이 독일에서 하나가 이렇게 발표가 돼요. 척추의 균형을 바로잡아 줬더니 척추의 질환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계와 관련된 대부분의 병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자율신경 실조증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이 신경계 질환뿐만 아니라 오장부의 장기까지도 척추를 바로잡았더니 치료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자연치유건강법이라고 하는 그런 자연의학적인 방법으로 이게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척추 어떻게 곱게 만들어야 될지 이거에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일단 또 치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하여튼 척추를 균형 잡아주는 방법이 이게 너무나 간단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척추의 균형 잡는데 지금까지는 척추의 균형 잡는 치료법을 의학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도수라고 해서 이렇게 막 척추를 어떻게 해봐요. 카이오프라틱이라고 얘기하죠. 척추를 균형 잡았어요. 괜찮아요. 한의학에서는 추나라고 해서 또 척추를 교정하는 이런 왜? 척추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장육부 치료할 때도 척추를 바로 잡아주는 이런 치료법들을 의학적으로는 접근했어요. 이게 마디로만 접근했다라고 하는데 근본보다는 줄기 정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이제 요 발표 나고 나서부터 한 7년간에 걸쳐서 병원 안에서 또 이 방법을 한번 계속해서 써보면서 임상을 하면서 축적하면서 하나의 방법으로서 환자들한테 가르쳐주고 의료도 써먹고 또 일반인들한테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르쳐주는 일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실은 많이 했었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요 자연건강법의 가장 기본은 아까 이제 본성으로부터 벌어지는 병이 온다는 거하고 내 안에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원래 우리 몸이 걸으면요 다 좋아지게 돼 있어요. 걸으면 모든 병은 좋아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신이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프로그램화 돼 있어요. 걸으면 좋아지게 돼 있다. 여러분 맨발 걷기에서 좋아지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원래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요. 걸으면 좋아지게끔. 그런데 왜 걸었는데 안 좋아지느냐? 이 문제가 척추하고 관련이 있어요. 걸으면 척추도 회복되고 바로 잡아주고 다 좋아져야 되는데 왜 척추에서 걸었는데도 척추가 안 좋아지고 걸었는데도 질병이 안 좋아지는지 이 이유를 알면은 여러분들 척추를 바로 세우는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자기 발가락을 한번 쳐다보세요. 발가락을 한번 보세요. 걸으려면 발가락을 쓰셔야 되잖아요. 발가락이요 삐뚤어졌어요. 발가락이 삐뚤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걸은다고 생각. 삐뚤어진 발을 걷는다고 생각. 결국은 그렇게 걸으면 계속 삐뚤어지는 거예요. 척추가. 발가락을 바로 잡아주고 균형을 바로 잡아주고 여러분 걸어보세요. 제가 이 임상 직접 하는 거고요. 7년 동안 제가 이것을 지금도 뭐 연구하고 거의 70% 이상이 좋아집니다. 난치병의 70%가 좋아진다는 얘기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혈압, 당뇨를 비롯해서 만성 무릎관절염 포함해서 척추에 가는 모든 질환, 척추 관련된 질환 다 발가락의 균형을 잡고 그 다음에 걸어보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발가락을 한번 쳐다보시고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발가락이 이때하고 비교를 딱 해보세요. 그게 기본이에요, 모양이. 물론 저희들이 이제 테스트할 때 힘의 상태도 어느 정도 균형이 무너졌는지를 보는 걸로 보지만 제일 중요한 게 모양입니다. 발가락은 어린아이 때의 그 발가락 모양하고 자기의 발가락 모양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보시면 바로 진단이 나와요. 그래서 어린아이 발가락 같이 이렇게 조금 벌어지면서 이렇게 하면은 균형을 잡힐 수 있도록
아마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대부분의 분들이 발가락을 지금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걸어요. 무슨 어떻게 걸어요? 이거 아장아장 걷는다고 그러나요? 어린아이보다도 더 불균형스럽게 건다는 거예요. 1살, 2살 어린아이가 막 넘어지는 아이보다도 더 불균형스럽게 걷고 있는데 본인이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알아차려서 교정해 주면 돼요. 누가? 본인이 하셔야 돼요. 조금 도와준다면 가족이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번 바꿔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발가락이 비틀어져 있는 사람은요, 일단은 생활 속에서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걸었어요. 걸으면 다 좋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걸었어요. 맨발을 걷든지 뭐 운동화를 걷든지 이렇게 걸었잖아요. 걸었더니 걷고 나서 막 되게 피곤해. 그러면 여러분들 삐뚤어졌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이게 정상인 사람은요, 걷잖아요. 30분 걷잖아요. 30분 동안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된 거예요. 모세혈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기운이 생겨요. 그래서 30분을 더 걷고 싶어요. 그렇게 돼야만 걷기의 본성이에요, 그게. 그런데 대부분 특히 암을 비롯한 난치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만보 걷기 운동을 해요. 그래서 만보로 걷고 나와서 피곤하고 힘든 것을 당연시 여겨요. 마음의 충족감, 마음의 허기는 조금 채울 수 있지만은 몸의 허기는 채울 수가 없어요. 몸 안에 충분히 혈액순환이 될 수 있도록 밸런스 있는, 균형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발가락이 하는 역할이에요. 균형을 잡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내 발가락이 고장났구나 알아차리시고 빨리 교정을 하셔라. 그래야만이 척추가 바로 서고 여러분들 건강이 되돌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발가락의 문제가 척추를 병들게 한다, 쉬게 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걸으면 좋아지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 몸이 회복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게 원래부터 설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아기 발가락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발가락과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여러분 발가락이 이렇게 왜 돼 있는지 요것만 여러분들이 한번 바꾸셔도 왜 이렇게 되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왜 아이의 원래 상태가 본성이 이렇게 생겼었는데 뭐가 방해해서, 어떤 것이 방해해서 내 발가락이 이렇게 생겼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너무 심플하지 않나요? 신발 모양 그대로입니다. 신발 모양이에요. 발가락에 여러분 자유를 좀 주세요. 그 다음에 넓고 길고 높은 그런 신발로 한번 바꿔보세요. 자기가 알아서 펴집니다. 지금도 여러분 딱 맞는 운동화 신으시고 다시 또 걷기를 열심히 하신다면 살짝 바꿔보세요. 아마 걷는 것이 달라지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척추를 우리가 바라보는 발가락과 연결해서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척추가 발라져야만, 발가락이 발라져야 척추가 발라지고 척추가 발라야 장기가 튼튼해진다. 이런 의학적인 원리까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체험하고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긴 자연치유건강법 이야기를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뿐이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이 첫 번째 방법이 우리가 삶의 긴장을 좀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보면 그냥 신명나게 사시면 돼요. 신명나게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찾아갔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자연치유건강법 그 하나의 여행이라고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건강법으로 여러분들의 함께 같이 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